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은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파병을 주장한 지 만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와 주요 해상 거점인 마리우폴, 오데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동시에 주요 군사 거점에 대구경 다연장 로켓, 곡사포 등을 총동원한 포격을 퍼붓고 곧바로 기갑부대가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최정예 병력인 공수군 VDV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각지 공항에 공수 강화를 감행해 일부 공항을 점령하기까지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작전 자체가 러시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를 완벽히 기만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대러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 24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침략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는데요. 이런 우리의 행동에 관련 전문가들은 아주 당연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우호가 깊어 중립적인 성향을 보이던 대한민국조차 경고할 만큼 러시아의 행동이 과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추진인데요. 두 국가가 나토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끼지만 않으면 영향이 없으리라 생각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과 달리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북아까지 불바다가 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끼칠 영향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최후의 선을 넘었습니다. 서방의 무수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걸친 파상 공세를 시작한 것인데요.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군의 전면적인 침공이 개시된 지 단 10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주요 거점이 러시아에 넘어가고 있고 수도 키예프가 러시아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 측에서는 순항미사일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쉽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대통령이 도주하고 군대 역시 허망하게 패퇴했던 아프간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 군대를 재편하고 동원령을 선포했는데요. 이에 따라 100만에 달하는 예비군이 총동원되어 국토방위에 나선 상황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정보 분석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너무 거세 러시아가 첫날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데요. 아프간처럼 하루 이틀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원에 미온적이었던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무기 원조를 시작했습니다. 25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3억 유로, 우리 돈 4,050억 원 상당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 시발점이 됐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의외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전면적인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가 패할 것이 확실합니다. 양측의 격차가 너무 심한 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비인도적인 전술을 연달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국경에 프리파야트 습지에 주둔한 군을 물리겠다는 선언을 깨고 기습적인 도하를 감행했습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부교를 철거했다가 만 하루 만에 부교를 재건하고 도하를 실시한 것인데요. 북쪽 체르노빌을 점령하고 그대로 남하해 드네프르강의 보호를 받는 키예프를 우회 공격을 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작전 개시 수시간 만인 24일 새벽 2시 30분에 체르노빌을 점령한 뒤 빠르게 진격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대한 포위망을 구성 중입니다. 이 포위망이 완성되면 키예프는 서방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개월 안에 자원이 고갈될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가 승리할수록 러시아의 패권이 무너질 것이란 흥미로운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내세운 명분이 철저하게 러시아적인 관점에서 짜인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의 주변국들이 확고한 반러 정책을 채택하면서 나토에 가입할 것이라는 게 이 주장의 핵심인데요.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합병한 건 200년이 채 되지 않으며 그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 러시아의 3파전에 휘둘렸던 카자크인들의 땅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나머지를 두르고 우크라이나 전 영토를 점령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지배자가 됐고 이를 공고히 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때문입니다. 이 무렵부터 러시아는 주요 군사 거점인 크림반도로 러시아인을 이주시키고 우크라이나어를 금지하는 등 강경 융합책을 펼치는 한편 카자크인을 강제 노역으로 혹사시켜 인종 자체를 제거하려 시도했는데요. 이런 시도는 소련이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됐고 그 결과 발생한 우크라이나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한국에 빗대어 말하면 한국을 점령한 일본인들이 부산과 대구를 일본인 거주구역으로 바꿔버리고 우리 문화와 언어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인종 청소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민심이 러시아의 우호적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국력이 기울면서 냉전이 끝났고 이때를 기해서마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독립했는데요. 국방력이 약한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편을 든 것과 달리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친서방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면서 두 나라는 180도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푸틴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나토의 동진 금지는 어디까지나 독일과 프랑스 등이 러시아와 구두로 맺은 협의에 지나지 않는 반면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 의사는 각국이 자국의 주권을 행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에 다시 흡수 합병되는 것은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차라리 나토에 들어가 러시아와 최전선에서 맞서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가 바로 우연찮게 분리 독립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 핵무기 강국이었습니다. 핵탄두 1656개, 대륙간 탄도미사일 176기, 전략 핵폭격기 40대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우크라이나가 비핵화를 완료하면서 모든 보유 핵무기를 러시아로 넘겨 폐기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안전보장을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의 지원과 러시아의 불가침 조약은 거짓말로 판명났습니다. 그런데 2008년 조지아 전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역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로 구르지아로 불리우기도 하는 조지아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한때 러시아에 합병되었으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독립국입니다. 그런데 소련 시절 이주해온 러시아인들이 나모세티아 지방에서 분리 독립을 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빌리기 위해 나토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러시아가 무력 개입을 하면서 나모세티아에 더해 엄청난 영토를 러시아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우크라이나는 서둘러 나토 및 유럽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유로마이단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결과 친러 정권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추진되자 푸틴은 현재 러시아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특수부대를 투입해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했습니다. 또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민병대라는 명목으로 러시아군을 지원했는데요. 또 이제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전 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이 벌인 침략 전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을 공격했다가 많은 영토를 잃은 이후로 핀란드화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굴욕적인 자세로 소련에 복종했습니다. 스웨덴 역시 핀란드의 이런 자세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러적이던 두 나라가 지금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동맹 없이 평화를 외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합류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마찬가지 관점으로 핀란드를 바라보고 있다면 핀란드를 기점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핀란드든 우크라이나든 전쟁이 난다고 해봐야 먼 남의 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커져봐야 러시아와 관계만 잘 유지하면서 적당히 줄만 잘 타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은 현재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인이 거주하는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을 러시아처럼 집어삼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가 주장하는 명분을 그대로 아시아에서 써먹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타겟은 한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은 대만과 그 옆에 붙어있는 오키나와이며 그 다음은 조선족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한반도 북부입니다. 이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들 영토가 중국에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중국과 전면전을 치러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당장 대만만 넘어가더라도 우리 해상무역로를 중국이 틀어지게 되고 한반도 북부까지 중국이 장악하게 되어 그나마 지금 사용하는 북극 항로마저 중국에 차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지지할래야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국내 우리 국민들이 러시아와 관계 때문에라도 러시아에 잘못 보여서 뭐가 좋겠냐 이런
이러시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이런 시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인정하면 중국의 침략 면분까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푸틴은 핵 사용을 언급하며 미국과 나토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의 협박에 굴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파리에 핵이 떨어질 때 미국이 뉴욕에 핵 공격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 프랑스를 돕지 않을 것이라던 샤를 드골의 이야기가 현실화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핵우산이 사실상 무용이라는 핵우산 무용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가장 군비 경쟁이 치열한 동북아에서 연쇄 핵 개발이 이어지는 핵 도미노가 벌어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의 최종 종착지인 핵무기를 보유할 명분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만으로 마냥 좋아하기에는 동북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2022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멸망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은 더 이상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3차 세계대전의 현실화가 이야기되는 지금 우리의 자주 국방은 국가 생존과 국민 보호를 위한 절대 명제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